네, 광주광역시 광산구 갑 출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외교안보 정책은 총체적으로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하다 실패했던 이명박 정부로부터 어떤 교훈도 얻지 못하고 답습한 데 따른 애고된 실패였습니다. 북한이 어떤 나라입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비정상 국가입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 미사일에 전념하는 이유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체제 안전을 극대화하는 방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든든한 지원군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을 압박과 제재만으로 변화시키겠다는 발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8년의 경험에서 확인되듯이 압박과 제재는 그 자체로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대화를 복원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될 때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평화도 통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실을 맺기까지 무한한 인내, 이해와 설득이 필요합니다. 독일은 20년 걸렸습니다. 하물며 70년간 대치와 충돌이 이어져 온 우리에게는 더 무한한 인내, 설득과 대화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지금이라도 성공을 원한다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면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가 무엇입니까? 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북핵 불용의 원칙 하에 북한의 도발이나 잘못된 행동은 단호히 대응해서 반드시 바로잡고, 특히 북한의 평화 파괴 행위는 상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또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대화가 필요할 때는 대화에 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야당 대표까지 나서서 북한 괴멸론을 이야기하고 급기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흡수통일론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북한 괴멸론, 흡수통일론에 대한 장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평화 통일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잘못된 거죠. 네. 장관은 개성공단 자금 전용 문제로 수차례 국민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15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사과까지 했죠. 국민 여러분을 속인 적이 없고요. 외통위에서 제가 송구스럽다고 얘기한 부분은 설명에 있어서 좀 명료하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럼 관련 자료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개성공단으로 들어간 달러 현금의 70%가 당으로 상납이 되고, 그것은 다른 외화와 마찬가지로 핵개발 등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점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로까지 밝힐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료 문제는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무튼 국민은 그 말의 뜻을 증거가 있는 것으로 들었고 전 언론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개성공단 중단 조치에 대해서 저는 지지 여론이 높게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방금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지만 70%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70%가 서기실이나 상식고실로 들어간다. 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화면 한번 보십시오. 저 자료가 말이죠. 2006년 10월 조선일보가
개성공단 북한 노동자들이 받는 월임금이 57.5달러인데 10달러만 근로자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보도했을 때 통일부가 저렇게 해명한 겁니다. 그렇지 않다. 임금의 30%만 사회문화시책비로 제외하고는 모두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그리고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서명까지 받고 있다.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면 근거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그 관련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그 개성공단의 노동 관련 규정에는 임금을 노동자에게 직접 주고 또 서명까지 받게 그 서명받은 뭐 기록도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그 임금 중에서 30%는 뭐 그 문화시책비로 사용하고 70%는 노동자로 가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봤을 때는 그 달러가 그대로 총국한테 전달이 되고 그 총국은 70%를 당으로 올리고 그중에서 30%만 임금이나 기타 공단의 운영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화면까지 보여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2006년의 통일부와 2016년의 통일부가 틀립니까? 이 통일부가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니 지금 정부가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부분에 지금 의원님께서 화면에서 보여주신 부분은 규정상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아마 당시 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돈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가냐는 것을 파악해 봤을 때 70%는 당에 상납되고 나머지 30%를 가지고 그 총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니 통일부가 해당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조선일보 보도가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하시면 됩니까? 이거 정문에 한번 할까요? 그러니까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그런 통일부에서 그 당시에 성명이 나왔다는 거는 저도 들었는데 그것을 파악해 보니까 그때는 그 규정상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한 것이고요. 지금은 저희가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파악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경로가 70% 30% 이렇게 나눠 들어가고 있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에 통일부가 잘못 알았든지 잘못 발표했군요. 그럼. 잘못한 게 아니고 그때는 거듭 말씀드렸지만 규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 지금 저기서는 지금 달러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2006년에 당시 나온 것은요. 지금 저희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 전체 달러에서 그 달러가 어떻게 실제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국민이 판단하겠죠. 자, 2013년 4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을 중단했죠? 예. 네.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화면 한번 보세요.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을 초래할 것이다. 민족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했죠.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됐고 합의서까지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떠한 경우에도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 이런 합의서까지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국 파기했잖아요. 우리가 파기했죠. 북한이 파기한 거 아니죠. 지금 그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근본적으로 북한이 정상적으로 그 공단을 운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러 가지 핵 미사일 도발, 그래서 우리 국민들까지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초래한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고 우리 국민 안위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전면 중단을 결정한 것입니다. 아니 합의서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상 운영을 보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단서를 달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경우에도 보장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앞으로 남북 간에 무슨 합의서를 작성하면 그걸 북한이 믿겠어요 이제? 지금 상황은 북한이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핵미사일 도발로 우리 국민들과 민족의 장래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정면 중단 조치를 내린 것입니다. 아니 이게 지금 처음이 아니고 2013년에도 2009년에도
북한의 핵실험이 있었잖아요. 미사일 발사도 있었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안 했잖아요. 예, 그래서 2013년에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또 공단 중단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단을 잘 운영해서 정말 평화의 상징을 만들고자 노력을 했는데 북한은 그런 노력을 악용만 했을 뿐 이 평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안 하고 도발만 더 가중시키고 우리 국민의 불안을 더 높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 2013년에도 핵과 미사일 도발이 있었지만 2013년에 합의서를 어떠한 경우에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면 그때 핵과 미사일을 제외한다고 썼었어야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나와주십시오. 이제 개성공단이라는 남북의 완충지대가 사라졌고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군 통신선마저 차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강대강 대치 상태에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더 많아지겠죠? 뭐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그리고 자칫하면 이게 확전으로 치달을 수도 있겠죠? 예. 이와 같은 충돌, 확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방부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우리 군은 기본적으로 긴밀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한다면 단호하게 응징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확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네, 아무튼 우발적 충돌이 많아지고 확전 가능성을 장관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사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 사드 배치는 이제 배치하기로 확정이 된 겁니까? 엄밀히 말씀드리면 뭐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확정됐다고 볼 수 없죠. 예. 네. 배치하기로 했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철회도 가능한 거죠. 그것이 아니고 그 한미 공동 실무단을 운영해서 이 배치와 작전 수행 가능성을 우리가 협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무단의 결과를 받아서 그 양국이 승인하면 그 배치가 되는 그러한 순서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보리 제재 같은 경우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의 기대하는 수준에 따라주면 사드 배치는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안보리 제재 결의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느냐 하는 그런 수단의 확보에 관한 문제라고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현재까지. 네, 협의를 해나갈 것입니다. 네. 아무튼 중국이 이렇게 반대하고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하는 중국에 대해서 만약 사드가 배치된다면 그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결국 만약에 미중 간의 군사적 충돌이 일어난다면 그 전장은 한반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그 우려를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을 확보하는 문제이지 미중 간의 어떤 전략적 경쟁이라든지 이렇게 비화해서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중국이 그렇게 받아들이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사드라고 하는 무기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와 설득이 되리라고 봅니까? 뒤로서는 최대한 저는 큰 문제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서 크게 우려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이해와 설득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뭐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핵 미사일에 대한 우리의 방어 수단의 확보이기 때문에 우리 나름의 판단이 중시될 것입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외교부 장관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께서 사드 배치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이 됐을 때 중국이 유엔 안보리 북한 제재 동참할 거라고 봅니까?
현재 유엔 안보리는 지난 2월 7일 날 중국을 포함해서 이 북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를 지금 신속히 채택하자는데 공감대가 형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중국과 러시아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면서 상당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사드 배치가 될 경우에도 그렇습니까? 이것이 사드와 뭐 연계되어 있다는 이런 어떤 그런 구체적인 그런 동향은 없습니다. 예. 지금 중국에 대해서 끝장결의를 말씀하셨죠? 네네. 그 끝장결의는 수준이 어떤 정도입니까? 끝장결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앞으로 5차, 6차 핵실험이라든가 또 7차, 8차 장거리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엄두를 못 내주도록 기존의 1차에서 3차보다 차별화되는 아주 실효적인 그런 내용의 제재 결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질적인 고통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적으로는 중국이 대북 제재 결의안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끝장 결의의 수위만큼 중국이 사드 배치의 경우에도 그렇게 동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제 나중에 그 안보리에서 채택되는 제재 결의안을 보시게 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충실한 내용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지금 안보리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대 상임이사국이 어느 하나라도 반대하면 채택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박 총리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성공단의 전략적 중요성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확고한 대북 정책의 기조를 병행해 가는 그런 한반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이 개성공단은 경제적 측면, 정치 군사적 측면, 사회 문화적 측면, 통일 기반 조성 측면에서 상상을 뛰어넘는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최악이던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왔다. 이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개성공단을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개성공단을 3일 만에 졸속으로 폐쇄시켰어요. 인정하십니까?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2013년 또 금년 반복 도발이 지속되면서 핵무기의 고도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에 소위 고도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막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과 접해 있는 최일선에 있는 국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고 없고 그 다음 문제고요. 정부가 그런 이야기한 필요성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의견도 묵살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감정에 치우친 즉흥적 일방적 결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적 즉흥적 결정이 아니고 네. 지금 2006년부터 이게 3년 4년 주기로 반복되어 오면서 최근에 북핵 도발은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점점 고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의 핵무장, 도발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차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종합적인 판단 하에서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결정일수록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네. 국가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예. 한번 볼까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앞에 적자 생존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는 적절치 적는 않은 사람만이 생존한다. 제가 화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실 때도 제가 적고 이렇게 네.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총리님한테 제가 적자 생존을 말 안 했어요. 예, 우리 그런- 박근혜 대통령이 적자 생존이다 이 말이에요. 예, 화면 그런- 한번 보세요. 백악관 국무회의 한번 보세요. 예? 오바마 대통령과 참모들이 다 서로 마주보면서 자연스럽게 토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 화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가안전보장회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전부 대통령 쳐다보는 사람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편들고 적고 있잖아요. 저런 회의에서 무슨 시스템에 의한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충분한 필요한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국무회의나 다른 위원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런 게 걱정된다 이 말이에요. 자, 총리께서는 개성공단 폐쇄가 이렇게 이제 불가피하게 했다고 하지만 그게 대북 제재 수단으로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까 통일부 장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개성공단을 통해서 노동당의 지도부로 그 자금이 들어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방금 우리 국가의 안위에 위협을 주는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같이 국제사회가 같이 차단을 해 나감에 있어서 확실하게 북한이 바뀔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감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도 하고 국제공조도 같이 해 나가기 위한 이런 작업의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금 전용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를 해서 따지면 될 일이고요. 자, 2013년에 북한이 우리를 압박한다고 개성공단을 중단시켰었잖아요. 그렇죠? 2013년에. 중단을 한 것은 맞습니다만. 네,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우리 정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치 군사적 이유로 중단해서는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해서 우리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재가동이 됐잖아요. 그래서 합의서를 또 썼죠. 어떤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한다는 합의서까지 썼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성공단은 북한이 우리를 압박하는 수단이지 우리가 북한을 제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히려 우리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을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의 실효성도 없고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 박근혜 정부의 최악의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북한의 핵실험이 1월 6일 날 있었죠. 그렇습니다. 1월 6일이요? 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언제 했습니까? 당일도 했고 또 며칠 뒤에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뒤에 했어요. 1월 7일 날 했습니다. 예. 일본의 아베 총리하고는요. 마찬가지로 1월 7일 날 했어요. 하루 뒤에 했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중국의 시진핑 주석 언제 통화했습니까? 2월 5일 했죠. 필요한 때 바로바로 한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계속, 지금 날짜를 제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계속 통화를 기다리고 시도했는데 한 달 만에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중국에서 밤 12시에 통화하자고 한 겁니다. 이거 큰 외교상의 결례죠. 대통령이 화가 날 법하죠. 그렇죠? 그래서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대통령께서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 이렇게 분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보도에 대해서 정정 신청하셨습니까? 저 보도에 대해서. 그것도 이 조선일보 가장 정보에 정통하다는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네,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정정 보도 신청하셨냐고.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셔야죠. 저는 가장 발행 부수가 많은 조선일보 아닙니까? 200만 명의 국민들이 읽고 있을 때 정부는 뭐 하셨어요? 저게 아니면 즉각 시정을 하셔야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드 배치 협상 개시 결정이 저는 즉흥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아오 포럼 이야기는 전민 의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통신 채널도 차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발적 충돌 그리고 확정 가능성이 상존합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인적 물적 피해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국가 신용도는 또 어떻겠습니까? 화면 한번 보세요. 무디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자체로도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그랬습니다. 폐쇄 자체가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말씀대로 우발적 충돌, 확정, 비화되면 국가 신용 등급 어떻게 될까요? 불을 보듯 뻔하죠. 자, 우리나라 대외 채무 작년 말 현재 얼마입니까? 대외 채무. 4천억 불 정도로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천억 불이 좀 더 됩니다. 국가 신용 등급 한 단계 낮아지면 가상금리가 0.1% 붙는 거 아시죠? 지금 그 국가 신용 등급에 관해서는 주요 이제 신용 평가 기관들에서 이 북한 관련 상황이 국가 신용 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별로 없다는 뜻이죠. 아직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대처를 잘해서 이 부분에 관한 충분한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용도가 내려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대 평가기관 중에 하나인 무디스가 공단 폐쇄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국방부 장관 말씀대로 우발적 충돌, 확정 가능성 있어서 실제로 그게 실행이 되면 그때 국가 신용 등급 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지금 남북 아무리 그래도 지금 군사적으로 아주 초긴장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우발적 충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고 확정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걸 바란다는 뜻이 아니죠. 그러면 결국 이 금융비용 부담되는 거 전부 우리 기업들이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국가 신용 등급 평가 기관들에서 살펴보고 있지만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하고 또 대처를 잘 해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다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평가는 그 악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경제 아닙니까? 국회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경제활성화법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참 북한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도 없는 개성공단 제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통해서 이렇게 신용등급이 문제가 되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손실을 가져오는 이런 조처들을 야당과 협의 한 번도 없이 국민적 동의 수렴하는 절차도 없이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다가 사드, 중국이 전쟁도 불사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경제 보복이라도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중국에 대해서도 아까 외무부 장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나쁜 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의 그 주요 국가에 대한 보복 사례를 한번 보세요. 중국도 솔직히 예측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렇게 여러 나라에 대해서 중국이 무역 보복을 했는데요. 예? 끝까지 사드를 배치를 강행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튼 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대북 정책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위한 조치라는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